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교육사까지 마쳤죠. 그리고 제가 그때 수업 도입부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양 교육사랑 교육 사회학 이 두 영역은 그렇게까지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육 평가 부분이고요. 교육 통계는 사실 내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통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 통계랑 교육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육 통계 부분에서 그 샘플링하는 게 한번 기출이 됐잖아요. 재작년인가 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학 지식을 아예 모르는 거는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넣은 거고, 교육 평가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가 교육 행정 부분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이론이 중요하죠. 요 세 가지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자주 나오는 영역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게 네 개의 영역이 좀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출제 확률이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랑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부분이 하나서 묶여서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철학과 서양 교육사는 뭐 같이 묶여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는 좀 나오기 쉽지 않고 교육 사회학도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 사회학이랑 교육 공학 이 두 부분은 그래도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 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시국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공학 쪽에서 이제 뭐 SMCR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환학습이라든가 정착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교육사회학인데 여기는 사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목차가 있잖아요. 기능론이고 갈등론이고 신교육사회학이고 뭐 학력상승, 학급팽창, 교육격차와 교육평등, 공교육과 교육 개혁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부분까지 있잖아요. 여기 부분까지는 좀 약간 상한 떡밥에 가깝다.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겠네요. 굉장히는 아니고 그래도 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 교육 격차와 교육 평등, 공교육과 교육 개혁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공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교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교육에 종사하는 자잖아요. 공교육에 종사하면서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죠. 물론 비교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한다는 데 있어서 교과 비교과를 떠나서 지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활지도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공교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공교육에 관련된 개념들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훑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교육사회학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전체 강의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교육사회학을 다 끝내고 좀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 6절과 7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앞에 것들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 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교육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의할 게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사회학 이론이 그냥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그런 것에서 출발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 사회학 나름대로의 어떤 뭐 특별한 연구 과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사회학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그냥 교육 영역에 적용하는 순수학문적인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응용학문적인 성격이 한 10억 5천만 배 정도는 더 강한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이제 교육사회학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한 연구 과제들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교육사회학에서만 연구하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교육사회학이 아니라 그냥 사회학적 연구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사회학은 좀 분과학문으로는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뭐 이렇게 분과학문으로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은 있는 그런 약간 근본 없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본 없는 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약간 좀 많이 응용적인 좀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사회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 예전에 뭐 그 사회학과를 다니시다가 사대로 편입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사회학과 졸업하셔서 뭐 교육대학원 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사회학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약간 비하하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라 교육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학 연구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양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적 연구가 많이 할 것 같지만 질적 연구가 요즘 현재 질적 연구의 트렌드가 뭐냐면 질적 연구를 전부 양적 연구로 전환시키는 게 트렌드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전에는 질적인 해석만 가능했던 것들을 양적으로 다 해석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회학이 그전에는 그 교육사회학이나 사회학이나 그전에는 이제 그냥 그 연구자의 어떤 인투이션,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질적인 연구와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양적인 연구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쏠려 있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연구 자금 같은 것들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교육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구닥다리 어떤 이론들에 많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 열심히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통계를 가지고 교육사회학 문제가 통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입만 털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비속어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입 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고수준까지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사회학 문제가 나오면 오 땡큐 이러고 그냥 쓱 풀고 만점 맞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교육사회학 개관 뭐 이렇게 전개 이러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연구 주제, 연구 방법도 뭐 크게 알 필요 없습니다.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삼각법 나오는데요. 이것도 약간은 제가 약간 좀 너무 최신 이론에 대한 어떤 최신 학계 트렌드 같은 거에 대해서 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양적 방법, 질적 방법, 그리고 삼각법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한 양적 연구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양적 연구는 양적 연구화된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최신 이론이고 사실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지가 채 10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임용고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접하기는 아마 여러분이 한 40살, 50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양적 방법이 있고요. 양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실증주의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를 계산함으로써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그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고요. 들적 방법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주관, 통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양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양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수치화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질적 방법이 많이 안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부 수준과 석사 수준에서는 많이 쓰입니다만 박사 수준 가게 되면 이제 질적 방법이 순수한 질적 방법은 거의 안 쓰이고요. 양적 연구화된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각법이라는 건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장점을 통합한 연구 방법인데요. 이게 요즘에 발전해서 이렇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능론을 볼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일단 기능론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할 거고요. 기능론은 우리 다 사회를 아름답고 어떤 조화로운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 요인이야, 구성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기능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개인을 대립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그리고 서로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투쟁하는 존재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 두 관점이 약간 이제 옛날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신교육사회학이라는 게 나오죠. 신교육사회학 이거는 비판 이론에 근거한 어떤 그 사회학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어떤 사회학적 이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학 영역에 적용한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교육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갈등론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신교육사회학에는 갈등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을 보고 나서 신교육사회학 교육이론을 보게 되면 두 개가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교육사회학에는 갈등 이론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요인들, 이론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갈등론적 관점이나 기능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는 반면에 신교육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갈등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뭐 대립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개인의 서사, 소서사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소서사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이론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론에서 신교육사회학 교육이론으로 그리고 기능론에서 신교육사회학 교육이론으로 그 전환되는 전환적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 평등 요거는 이제 그거 이후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건 좀 별개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능론부터 봅시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미시적인 이론이에요? 거시적인 이론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시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기능론적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잘 기능한다. 무엇으로서 잘 기능하느냐?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회 각 요소로서 개인이나 어떤 요인들이 개인이나 어떤 그 개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인간 개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잘 기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기능하려면 다른 어떤 요인들과 서로 큰 마찰 없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기능을 잘 하겠죠.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로 이 기능론적 관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하고요.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인들이 서로 우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 각부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학 교수랑 청소부는 직업상의 우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능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론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의 사회적인 명망, 평판, 그리고 어떤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받는 존경이라든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라든가 어떤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청소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책임져주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리의 병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위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 위생의 어떤 확보, 그것을 책임져주는 분들이 청소부일 뿐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어떤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대학 교수님들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다 사회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런 요인들의 우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청소부 아저씨들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청소부 아저씨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 쓰레기가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또 청소부라고 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다 사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열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각부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의 우리가 이제 흔히 직업을 바라볼 때 청소부와 대학 교수와의 격차가 좀 상당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연봉이 다르고요. 교육받은 정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받는 어떤 존경이라든가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층이기 때문에 권력 계층,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포섭하기도 포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안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이론이라든가 어떤 경제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접근하는 것은 훨씬 쉽죠. 하지만 그거는 어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능만을 바라보았을 때 사회 각부의 우열은 없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기능상의 차이만을 인정한다. 바로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분 떠들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를 가정합니다. 사회 각부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여기서는 기능만을 바라봤을 때 얘기고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많다면은 별로 희소성이 없는 거고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이 희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학 교수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소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주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희소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죠. 근데 희소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숫자 자체가 적을 테니까 근데 사회는 그 기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사회로부터 어떤 존경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우월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이게 이제 기능론적 사회학판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능론적인 어떤 관점을 교육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보편사회화와 특수사회화라는 게 있는데 보편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화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사회화되었다. 법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는다. 요즘에 분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점점 화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살기가 팍팍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화가 막 엄청나게 끓어오르는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받게 되면 속에서 이게 뿔딱지가 막 올라오죠.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을 막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적 제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규칙, 사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규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보편 사회화가 있고요. 특수 사회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교사로서의 어떤 사회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필요한 어떤 사회화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분류와 선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쟁취할 수 있다. 쟁취라기보다는 뭐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교육이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분류 및 선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교육을 하실 거고 앞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의 결과, 쉽게 말해서 수능 성적 같은 것이죠. 수능 성적이나 뭐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의 어떤 결과, 결국에는 성적인데요. 그런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배치를 한다는 거죠. 선발과 배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무튼 그런 것들과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학교는 교육이 실행되는 장소잖아요. 대표적인 장소죠. 그래서 학교는 지식, 기술, 가치 규범을 전달하는 그런 장소다. 전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잘 습득해서 그 성취도가 높으면 그 사회의 어떤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 사회에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관련이 되어 있죠. 주로 돈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돈 말고도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에서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그 교육의 성과가 좋다면. 그렇죠. 요즘에는 약간 이제 고시 같은 것도 지금은 외시도 없어졌죠. 사시도 없어졌죠. 지금 행시만 남아있죠. 그 5급 공채가 예전에는 진짜 계층 이동의 그 정말 대표적인 사다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수십 년간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제 고시낭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시나 행시 이런 5급 공채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은 아예 깜냥이 안 되는 분들도 도전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느 정도 내가 학업 능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쭉 교육을 받아오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유능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 어려운 시험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유능한 어떤 인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고시낭인으로 계속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으니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제 발전의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고시를 그렇게 급격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좀 약간 그 회의는 있죠. 그 고시로서 선발하는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원래 TO가 줄어들면 그 시험 보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응시자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튼 학교의 기능은 이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식의 속성. 지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전달된 어떤 내용들이 지식인데요. 그 지식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유용하다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물리, 생물, 화학, 뭐 지구과학 이런 우리가 교과로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유용하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뭐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것들 용접이라든가 뭐 이게 판금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배웁니다만 일반적인 이제 공교육 학교 이제 진학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건 약간 부적절한 예 같아서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열쇠 따는 법, 자물쇠 따는 법, 맞는 키 사용하는 법 이런 그 도둑질하는 방법 안 배우죠.
그런 거는 왜 안 배우겠어요? 그런 거는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유용하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만능 열쇠를 만들고 뭐 잠겨져 있는 어떤 그 자물쇠를 따낼 수 있는 따는 방법을 알고 잘 할 수 있다면 유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떻게 그 화장실에 갇혔는데 화장실에 열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문을 부수지 않아도 여러분이 딸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능 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럴하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빼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교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 유용하니까 일반적으로 유용하니까 그런 걸 가르치겠다라고 정해서 그걸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좀 관심을 두는 거죠. 자, 그러면 기능론적 교육관의 어떤 한계점이 무엇일까요? 기능론적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규격화가 너무 심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것이 유용한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요. 그거 외에는 안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단 간에 상존하는 갈등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만 살겠어요. 저만 해도 물론 제가 성격이 유한 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화가 나는 때는 저도 이제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까 눈 딱 감고 그런 건 없어 라고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능력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력주의, 학벌주의 이런 것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죠. 엘리트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엘리트 중심 사회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트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는 엘리트가 아닌 진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일반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엘리트만 어떻게 포커스를 받고 모든 어떤 이윤과 어떤 이득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져간다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좀 포커스가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능주의라고 했잖아요. 기능론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사회의 질서와 안정.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떤 기능론의 기능론이 생각하는 어떤 당위적인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개선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오는 거고 인류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기능론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이런 한계점이 지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능론적 교육 이론이 무엇이 있느냐? 자, 근대화 이론 이런 게 있고요. 그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기술 기능 이론, 인간 자본론. 인간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인간 자본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학 이론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그 수학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사회학에서도 좀 가져다가 그 설명을 대충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사회화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교육 사회화론은 좀 봅시다. 듀르케임 같은 경우에는 그 듀르갱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듀르케임이 맞고요. 듀르케임 같은 경우에는 기능론을 거의 신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아무튼 사회 실제론적 입장이에요.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인의 합이 사회와 동일하다는 사회 명목론, 사회는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 명목론이라는 거예요. 이름뿐이다라는 뜻에서 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단순한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큰 범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는 실제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의 합보다 사회가 더 큰 존재라는 어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딱 입학을 하셔서 4명 그룹을 형성을 하시죠. 4명 그룹을 형성을 해서 결혼식 전까지 그 4명 그룹이 유지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4명 그룹이 생기면 그 4명 그룹만의 어떤 그 주변과의 어떤 주변에 다른 4명짜리 그룹들 많이 있잖아요. 그 4명 그룹과 어떤 그 상호 관계가 좀 있지 않나요? 그룹과 그룹이 친한 경우도 있지만 그룹과 그룹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개인과 개인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룹으로 뭉쳤을 때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의 어떤 집합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총합이 아님을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육행위의 보편적인 방식인 객관적 규칙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외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사실, educational facts,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밝히는데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편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덕적 사회화, 제가 아까 보편 사회화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놓은 어떤 규칙에 잘 적응한 게 보편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 사회화.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법 말고도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규제가 되고 있나요? 스스로를 규제를 하시죠. 여러분 막 남의 집 앞에서 똥 싸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남의 집 앞에서 똥을 싸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암암리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문율이죠. 불문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이라는 거예요. 통념. 그 통념이 바로 이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도덕은 통념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법보다 더 바운더리가 넓죠. 그런 것들이 잘 사회화가 되어 있다면 바로 보편 사회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특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직업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용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용접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티구 용접도 있고요. 그리고 산소 아세틸렌 용접도 있고요. 그리고 스판 용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극을 어디다 물리느냐, 플러스극을 어디다 물리느냐, 모재에 물리느냐, 아니면 어디다 물리느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전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직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접을 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사회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특수사회화라고 해서 그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로 특수사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범과 전문지식,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편사회화와 특수사회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보편사회화가 당연히 필요해요. 특수사회화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사회에서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겠어요? 직장에서 나오면은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A, B, C가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의 소시민이란 말이죠. 근데 직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일반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좀 안전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해봐서 알아요. 정말 육두문자가 정말 적나라한 욕들이 날아다녀요. 소리 막 지르고. 예전에는 귓방망이도 맞았어요. 저는 이제 맞아본 적은 없는데 맞는 거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참 전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누구 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귓방망이 후려갈기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지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특수한 어떤 직장의 상황이 아니라 그 직업의 장소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수사회가 보편사회가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비판점, 이거 갈등과 불일치를 과소평가,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 기능론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내용을 보편적 합의를 지닌 사회적 가치로 단정한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세모라고 보는데 이것도 근데 많이 얘기하는 어떤 비판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보편적 합의가 아닌 게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보편적 합의일 것 같은데 물론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보편적 합의를 가진 사회적 가치로 단정하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의 어떤 제한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이러한 비판점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주체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결정권의 귀속 방향이 불명확하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죠? 통념에 의거한 사회화를 얘기했었죠. 근데 통념이라는 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수천 년간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막 짬뽕이 돼서 어떻게 뭐 우연에 의해서 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화, K컬처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정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결정권의 귀속 방향이라든가 책임에 대한 소재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파슨스 볼게요.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학급 사회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학급 사회화론이라고 나오죠. 자, 사회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파슨스는 통합과 안정과 합의 이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정은 계속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그 안정이에요. 안정되어 있으면 잘 변화하지 않죠. 그리고 합의,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예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저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한 그 결과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정치가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우리가 이제 개개인에 뭉쳐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면 어때요? 정치가들의 어떤 정책이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내외에서 어떠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바로 파슨스가 주목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사회화는 역할 사회화, 그리고 사회 분화와 전문화 경향에 따른 역할 사회화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역할 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 사회화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담당하게 될 기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회에서 그냥 성인으로서만 성인만 된다면 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책임들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앞에 똥 싸면 이제 처벌받는 거라든가 이게 똥 싸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재산을 타인의 어떤 재산을 손괴했다, 손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화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업 세계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어떤 사회화가 바로 이 역할 사회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경향에 따라서 역할 사회화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빨리 변화하고 있죠. 직업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점점 없어지는 직업도 있습니다만 영역이라는 것들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예전에는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취하시는 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보시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자주 배달 음식 시켜 드시죠. 예전에는 배달하는 가게들이 중국집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달원이라는 우리가 배송기사 이런 분들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물건 사면 배달해 주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나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쇼핑하면 배송해 주잖아요. 배송기사 이런 분들이 없었죠. 예전에 우체부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게에 가서 직접 들고 왔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배송을 해주시잖아요. 배송기사분들도 생겼죠. 그렇게 서비스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네일 아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어때요? 예전에 손톱 소재 이런 건 누가 다 따로 해줬나요?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 직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전문화 경향이라든가 뭐 분화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에서 역할 사회화가 좀 강조가 되는 거죠. 자, 학급 사회화론, 학급 내에서는 어떤 사회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학교가 이제 큰 범위에서 봤다면 조금 더 좁은 범위를 보자는 거죠. 학급은 학교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을 수행하는데 좀 실제적인 기능 수행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분류, 배치 이런 1차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선발 기제로 작용을 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취도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것이 성취도를 잘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가치의 내면화, 그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이 뭐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알 필요 없고요. 사급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두 분야 모두 걸쳐서 두 영역에 모두 걸쳐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빗반점, 교육 갈등을 도외시한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뢰한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뢰해요. 몇 년 전에 그 숙명여고인가요? 어디였죠? 그 교무부장인지 연구부장인지 그 선생 같지도 않은 그놈이 문제지를 빼돌려서 자기 딸내미들 둘을 전교 최고의 수재로 만들었죠.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도덕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지적 학습과 도덕적 학습 모두에서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고 가정한다.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공부 잘한다고 애가 무조건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확률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도덕적인 확률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세요. 예전에 뭐 그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애들 그 뇌물 받고 그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이런 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좀 이렇게 양아치 출신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한 몇백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여유가 있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항상 예외라는 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리븐의 학교 사회화론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규범들을 몇 가지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성, 성취 지향성, 보편성, 특정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각 내용이 무엇이냐?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성취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배우가 달라진다는 걸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거는요. 개인의 상황과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규범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2년간의 어떤 초중고 생활 그리고 이제 4년 이상의 어떤 고등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성의 규범은 같은 연령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생활하는 동급생들 있잖아요. 그 동급생들과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바로 이런 보편성을 습득하게 해주는 겁니다. 특정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예외가 인정되는 그런 규범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8시까지다. 뭐 오전 8시까지다 라고 하면 그건 보편성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특정성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학원 친구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등교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떤 시설의 접근성은 학교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학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어때야 돼요? 원래는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3학년들이 저층에 있잖아요. 3학년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밥도 고3이 먼저 먹죠. 그렇게 고3을 좀 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특정성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등론적인 관점을 봅시다. 갈등론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가 일단 대립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그런 거시적인 이론들이 갈등론으로 싹 다 분류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를 했었던 그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은 계급 갈등론을 주장을 해요. 이 계급이 어떻게 나누느냐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유한자이냐, 아니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무산자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사회 내에서의 계급이 갈린다고 봅니다. 계층이 아니에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사회처럼 유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산자를 명령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급 갈등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헤겔과 포여바의 이론 그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물론과 어떤 변증법 이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반합의 어떤 그 태제, 안티태제, 그 신태제의 어떤 그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사회는 어떤 사회든지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엔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천재는 천재예요. 근데 역사의 진화가 정반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사의 진화는 필연적이고 그 필연적인 결과가 공산주의라는 그 부분에서 좀 에러가 있었던 거지 역사는 진화한다는 어떤 그런 통찰력은 굉장히 훌륭했었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유한자들과 무산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 있죠. 막스 베버는 권력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갈등론에서는 계급이 아니고요.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 갈등론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바라보죠. 경제적 요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베버는 갈등론자가 아니에요. 베버가 얘기했던 이론들 여러 가지 중에 갈등론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력 갈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사회적 관계를 권력 관계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계층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요인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 그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권력의 어떤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보다 사회적인 권력이 훨씬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일개 소시민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굉장히 권력의 어떤 그 차이가 극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을 내려서 뭔가 그 위법한 사항이 없는 대통령령이 저에게 이제 떨어진다면 저는 그거를 임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권력 관계의 어떤 그 구현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권력 관계 안에서 갈등원을 찾는다. 내가 나보다 권력이 큰 사람,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갈등을 일으키냐면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수적 회의적이고요. 뭐 아무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위,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 우리 보면은 이익 집단 간의 갈등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권력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그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론적 사회관을 한번 보시죠.